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무역 관계,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교역 관계에 있어 가지고 DLC 다큐먼트 레드 오브 크래시드라든지 또한 리볼빙 페이먼트 개런티를 위해서 이제 SBC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국내 상황으로는 큰 대기업이나 어떤 국가적인 신용평가를 잘 받는 회사 외에는 실제로 뭐 2천만 불, 3천만 불 이런 DLC나 SBLC를 오픈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캐피털 회사나 또 외국에는 또 그랑스를 열어주는 그 코미티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의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패밀리, 그 일단 가계적으로 뭐 한 3대, 4대 가업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바이더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패밀리 사업으로 해오던 은행들이 다 있어요. 일종의 에셋 오너 그룹이죠. 이제 그러고 그래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면은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그룹들이, 그 코미트들이 실질적으로 프로보 펀드라든지 RWA를 자기들이 거래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클라이언트, 신청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다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종종 캐피탈 회사나 이런 프로바이딩을 해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에 이제 피를 요구하게 되죠. DLC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3%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 상대하는 금액의 전체 금액의 3%, 어떤 경우는 6%까지도 나가죠. SBC 리징이라는 거 빼고 DLC를 발행할 때 최소한 3%를 줘야 되는데, 이러한 피를 이제 줄 때 과연 내가 이러한 피를 주고 이러한 DLC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굉장히 무엇이랄까 이제 방어적인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이슈해주는 캐피탈 컴퍼니에서 그 에스크로에 걸어라. 이제 한마디로 에스크로라는 것은 받는 자나 보내는 자나 같은 어카운트 안에 공동 같이 사인을 하는 거죠. 뭐 A가 받는 자고 B가 보내는 자면은 A and B, A와 B가 같이 사인을 해야지 이 돈이, 이 캐시가 움직인다. 또 A와 B, A 또는 B 중에 한 명이 사인을 하면은 여기에 에스크로된 이 캐시는 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하고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에는 이러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대한 그러한 외국과 같이 유럽의 런던이나 홍콩이나 뭐 지리히나 싱가포르와 같이 어떤 데서 잘 뒷받침해주는 법률적인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보내주는, 예를 들어 미국의 그 캐피탈 회사하고 이런 SBC나 DLC 오픈 계약을 할 때 그쪽에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열 테다, 우리가 뉴욕 어디에 열 거다, 워싱턴에 열 거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계약서를 다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만나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이런 한국에 있는 한 컴퍼니가 그러한 미국에서 보내온 에스크로 어카운트 계약서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느냐? 참 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내야 할 피를 넣고 그것이 보장받는다 생각하고 사인을 하거나 이러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홍콩의 그러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사인을 하고 몇 년째
상대가 약속을 어기니까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키핑되어 있는 자금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거기 그대로 키핑된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몇 년 차고 있잖아요. 그만큼 피해가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큐멘터리 레드 오브 크레스를 하면 됩니다. 컨디셔널 DLC. 그러니까 이건 한국 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은행에 가면은 그 담당자가 그걸 알고 어떠한 은행에 가면 담당자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국에서 했던 하나의 신뢰, 이그젬플을 들고 자기의 거래원에 가가지고 이 담당자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건 이제 DLC죠. 컨디셔널 DLC인 거예요. 내가 B라는 미국의 컴퍼니와 거래할 때 B라는 미국의 컴퍼니가 우리 한국 회사의 콘트랙트 넘버 몇 번에 의해서 형성된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시켰을 경우에 이 DLC는 어마운트는 결제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컨디셔널 DLC를 미국의 컴퍼니에 보내주고 그것으로서 에스코로에 대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스코로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하자는 미국의 회사들은 그것을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에스코로를 걸고 컨디셔널 DLC는 받지 않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거기에 블랙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피를 보낸다든지 어떠한 컨설팅 엑스펜스를 보낸다는 이럴 경우에 뭐 일이 되고 난 뒤에 주는 방향을 택할 때에 에스코로 계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서 금융개혁에 이러한 TF가 발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무역이나 국제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더 원활한 일자리 창출과 더 원활한 외화 획득 목표를 위해서라도 한번 우리 금융개혁에 TF팀들이 그러면 외국에서 다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에스크로 제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외국이 물어올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의 에스크로 회사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에스크로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은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 업무 개혁이라든지 은행 또 최선의 창구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못잡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국에도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화를 기할 수 있는 어떤 TF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감독위원회가 뒷받침하는 이러한 좋은 에스크로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설립된다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하기 쉬워져요. 왜? SBS를 이전하여 올 때도 뭐 BPU라든지 어떤 블랙펀드를 거는 문제도 이러한 한국의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하면 되거든요. 한국의 에스크로 회사의 그 회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는 여러분들이 디포짓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주고 외국의 에스크로 회사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나가야 된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 정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한국이 자원이 없고 지금 현재 출생률도 낮고 이 한국이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도 해오고 외국과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에스크로 어카운트 하나 제대로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가 어차피 금융개혁을 TF로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저 은행의 뭐 업무적인 그런 부분도 좋죠. 그것도 개혁해 나가지만은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에스크로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필요한 이 나라의 국제금융이나 이런 무역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실제로 SBS 바이엔셀에서 나오는 이익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실제로 뭐 국민연금이 몇십조를 날리고 한국토자공사가 몇십조를 날리고 막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석유공사가 또 어디에 그 라틴 아메리카 어느 쪽에 또 뭐 유전을 잘못 사가지고 몇십조를 날리고, 그러한 모든 쓰러지는 비용들이 보면은 비전문가들이 그저 상대가 내놓은, 외국이 내놓은 프로포즈, 얼마의 이익이 난다 현혹이 되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연금을 관리하고 석유공사에 앉아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와 있는 이 돈을 인베스트먼트에 쓰고, 우리 코리아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금융의 이익으로서 정말로 금융 광고로 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스크로 어카운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사업가들을 뒤를 보충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어떤 뭐 SBS나 DLC나 또 무역하고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캐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인 법률적인 보완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사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에스크로 컴퍼니에 디포짓을 하고, 우리의 에스크로 컴퍼니가 미국에서 제시하는 에스크로 컴퍼니를 체크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국제 비즈니스를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국가 간의 외교 역할하고 통상관계에다 대사들이 움직이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에스크로 어카운트 하나 제대로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금융의 발전이 없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죠. 어찌 그러고서 어떻게 금융허브의 강국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가 망하고 세계의 지난날 역사 속에서 큰 제국들이 망한 것을 보면요, 아주 그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받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또 정치인들이 무능도 많이 갖냐하죠. 소피스트한 정치인들. 그저 말로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만한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느냐, 이런 토론을 하던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수사학적인 토론을 하는. 오늘 우리 보십시오. 이 야당 대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를 해서 사전적인 의미니 실질적인 의미니 상용적인 의미 막 구분해는, 이거는 완전 아주 소피스트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로서 말을 커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금융 광고로 가기 위해서, 금융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의 덕을 보고 국가의 어떠한 보호를 받는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의자를 내게 하고 자기들의 수익으로 잔치를 벌이고, 이러한 잘못된 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융개혁 TF가 발족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에스크로 관계에 대해서도 금융개혁 TF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에스크로 회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한국의 기업들, 모든 한국에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밀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금융개혁 TF에서 그러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어떻게 구비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한국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해외와 비즈니스를 할 때 손실을 보지 않는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